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갚아야 할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사는 게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지역의 각종 나눔의 손길이 줄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에 비해 20도나 낮아서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요. 구세군 자선냄비도 지난 12월 한 달간 모금을 진행했는데 목표액 2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각종 긴급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이는 적십자 회비도 해마다 줄고 있고요. 연탄은행은 후원이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에게는 나눔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확산에 마음이 더욱 위축되는 요즘이지만 어려울수록 이웃을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사랑의 온도탑을 밀어올리고 이 취약계층의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4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6시 27분경이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김천분기점 진출로에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는 구간은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김천분기점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김천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였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입니다. 구간 이동하신다면 남김천 나들목과 선산 나들목 쪽으로 국도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호곡로는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 산격대교 쪽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부터 차간 간격 좁힙니다. 도청교에서 경대교 일대로 많이 답답하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도 경대교에서 도청교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북로는 효목 고가차도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으로 차량골이 길게 이어지면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달구발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는 범어내거리 신호 앞두고 차량 가득 몰렸다가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9도, 습도는 4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1월 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고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어젯밤 9시 40분쯤 대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이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이 운행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서 이게 도로 옆 방음벽으로 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수도권에서 이 도로 옆 방음벽에 이 화재가 나면서 인명 피해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또 이 어제 사고에서 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 자력으로 탈출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차 한 대가 전소하고 이 방음벽 10여 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로 양방향의 30분 동안 통제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고 이와 더불어서 이 고속도로와 이 도심 내 이 도로 가운데 이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 특히나 방음벽이 이 공간을 아예 전부 밀폐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이 안전 우려
대한 점검이 뭐 다시 한번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일도 그랬지만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점검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대구 지역에 이제 지난해 발생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 1981년 그 대구 경찰청이 생긴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찰청 이제 집계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6명이었습니다. 이게 그 경찰청이 이제 문을 연 1981년 235명에 비해서는 한 80.4% 줄어든 수치인데요. 크게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대구경청이 생긴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1년에는 이제 495명까지 됐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뭐 상당히 많이 준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대구의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이제 136명이었는데 이후 계속 이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에는 78명까지 감소를 했고요. 지난해 또 다시 이제 최저 사망자 수를 갈아치운 셈이 됐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사망자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찰은 지난해 보험자 보호를 위해서 바뀐 도로교통법을 또 집중 홍보하고요.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찾아가서 교통안전 활동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 야간 음주운전 단속도 하고 암행 순찰팀, 기동대를 또 동원한 단속 등이 좀 주요했다. 뭐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신년을 맞아서 새로운 정책 그리고 또 새로운 이 시책들을 지자체에서도 알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대구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교육정책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이 군의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 대구교육청 관할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이 또 주로 나왔는데 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7월 군의군 편입에 대비해서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군의군의 이 학생들에게 혜택과 지원을 늘리고 또 군의군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이 교육적 성과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존에도 이 달성군 같은 경우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이 특색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면서 학생 수가 이전보다 더 늘어난 이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쪽으로 군의군에 또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 광역단체장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 제도에 대해서도 이 시도교육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일단 아이가 졸업하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 강 교육감은 일단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재정 일부를 이 대학 교육, 이 고등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전국의 교육감들 가운데 좀 반대하는 교육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강은희 교육감은 이 대학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단 강은희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네요.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들었고요. 오늘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편의 필요성 또 전망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원 한 명만 좀 선출하는 제도고요. 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근데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좀 있어 왔지 않나요? 네, 뭐 정치 개혁은 늘 단골 주제였습니다. 현행 한 선거구 한 명 선출하는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 사표를 양산하고 지역주의와 대립과 이 분열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나는 투표를 했는데 국회 전체 구성에 이 반영이 안 된 표를 이 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이 사표 발생률이 43.7%에 이르거든요. 정말 높네요. 10명 가운데 4명이 자신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는 건데 2, 3위 득표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에서 55.9%를 득표하고도 이 86.2%의 의석을 차지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68.5%를 득표하고도 이 96.4%라고 하는 의석을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에 기대서 또 이를 심화시키고 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강화시켰다. 그러다 보니 또 타협이 부재하고 극한 대립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게다가 기초단체 4곳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경북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때문에 매번 선거구 액정을 바꾸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네. 이 지역 대표성 확보라는 지역구 선거 취지도 잘 못 살리고 있고 선거 앞두고 내 선거구가 새롭게 다시 획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뭐 다양한 목소리가 좀 현실 정치에 더 반영될 수 있다. 뭐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청 기자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사표가 좀 줄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가 있고요.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이 좀 싹쓸이하는 현상, 이게 그렇죠. 좀 완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이 권역별 대선거구제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 대구 경북에서 의석이 이제 전혀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이 8석까지 좀 새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대구 경북에서는 진보 정치인들이 또 호남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좀 당선이 돼서 지역 표심을 반영한 정책 또 정치 제도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또 내 표가 이제 사표가 되지 않으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네. 자, 중대선거구제가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을 했죠. 2인, 3인, 4인. 이렇게 이 선거구에서 뽑는 인원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 2인에서 3인을 뽑는 건 정확히는 이 중선거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선거구 제도가 이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아마 50대 이상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중선거구 제도로 선거를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네, 2인 선거구였는데 야당이 복수로 존재하고 여당은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2등만 해도 의석을 확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1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당 우세 지역에서도 2위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민주화 이후인 1988년에 이 소선거구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데 2인에서 4인 방식으로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하게 되면 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거라서 이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예. 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4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명을 뽑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역시 지역 대표성 확보는 좀 어렵다 보니 농촌 지역을 위해서는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이 오히려 우리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거는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경북에서 이 국회의원을 13명을 총 뽑는데 13명을 한꺼번에 뽑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경북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예. 특별히 내 지역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인지 이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선거제도 개혁이다 말은 계속 많이 있었는데 입법화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 네. 말만 나왔죠. 뭐 이유를 보면 좀 앞서 나온 논의를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뭐 지역색이 좀 강한 그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다른 정당 이제 그 다섯 성향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8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분석 결과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에는 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겠죠.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이 그럴 경우가 되는데 네. 이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 정치권이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만 해도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 김상희, 이상민, 그 박주민 의원 등이 이 선거법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지만 지금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임위에 좀 계류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뭔가 좀 다를까요? 네, 뭐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뭐 지역구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좀 얽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이 여당 내에서도 쉽사리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영남권 의원들은 본인 선거구가 바뀔 수 있고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대구 수성구가 2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인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당은 후보는 일단 2명을까지 낼 수 있다 보니까 후보를 2명을 내는데 야당은 1명만 후보를 냈을 때 여당 의원 중에 한 명은 또 낙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당 중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2인 선거가 되면 이 같은 상황이 수도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당론이 나오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상태인데 이 선거법 개정 법정 기한이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입니다. 네. 뭐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법이 이 법률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1년 전까지는 이제 이게 바꿔야 되는군요. 네, 바꿔야 되지만 지키지 않았던 게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논의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3월까지 확정하겠다라고 이 앞으로의 로드맵을 설명했는데 좀 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도입한다 해도 위성정당 창당 등 좀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도입 취지가 또 무색해지는데 이런 것 막을 장치들도 함께 마련돼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뭐 좀 필수 요소라고 좀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야가 중대선거구 이제 복수 공천 또 위성정당 창당 등 이런 좀 기득권을 포기해야 이 대한정당 출현에 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새로운 뭐 쌍둥이 정당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같은 성향의 후보가 역시 당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개편 과정에서 이제 관련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요. 안 그러면 반쪽짜리 개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거구제 개편 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봅니다. 2019년, 20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논의가 빠른 편이거든요. 게다가 행정부와 국회 수장이 모두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을 불러 모아서 당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진영 대립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면에서 고무적인데요. 또 한 가지는 현행 제도에서는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지방,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선거제도 개편은 이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물론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국회 목소리가 좀 더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쉽지는 않겠다는 게 좀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그 양당 체제인 한국 상황에서 지금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뻔하기 때문에 좀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각 이제 두 정당이. 예. 그럼에도
지금 뭐 정치 현실에서 정치가 한 발 진일보하는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소선구제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없애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여론으로 좀 불을 지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선거법 개정 법정 기한이 4월 10일이면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논의가 펼쳐질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TK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 경북 출신의 정치 원로들이 잇따라 현업에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키워드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 TK 올드보이의 귀환, 누가 복귀하나요? 네, 먼저 삼선 구미시장과 삼선 경북도지사를 지낸 김관용 전 지사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예.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제5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를 전신으로 하는데요.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 전 지사가 임명된 수석 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합니다. 또 대구시 교육감과 영남대 및 대구 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습니다. 네. 균형발전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김관영 전 지사와 우동기 전 총장, 또 귀환하는 올드보이가 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석호 전 의원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선임됐습니다. 그에 앞서 삼선 대구 달서구 정장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곽대훈 전 의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인데요. 두 사람이 각 단체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현업에 재소환한 이들 4명의 평균 나이는 만 71세입니다. TK 올드보이의 귀환에 잇따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 TK 올드보이를 중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타공인 정치 신인입니다. 생애 첫 선거를 지난해 대선으로 치러 당선됐는데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0.76%포인트 차로 신승할 수 있었던 건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정치권 일각에선 TK 올드보이의 중용이 TK에 대한 보온성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보온성이다. 하지만 TK 인사 중 유독 현업에서 물러난 정치 원로들을 재소환하는 데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치 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당선된 윤 대통령이 보수 정통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TK 정치 원로를 중용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말해 보수의 적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윤 대통령의 바람이 TK 올드보이 발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 TK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귀환한 TK 올드보이 4인방의 역할은 정부 핵심 부서에선 다소간 비껴간 자리인데요. 특히 관변단체장의 경우 대구 경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자리입니다. 예. 이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윤 정부가 정권 교체의 주역인 TK를 핵심 권부가 아닌 실속이 없는 자리 위주로 인사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 목표입니다. 지난 연말 통과가 불발됐던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도전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소식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대구를 찾아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OK 사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재부 장관은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장관입니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가급적 2월 중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1월이 아닌 2월을 목표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네, 국민의힘에서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열면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예.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불결된 터라 국민의힘에선 임시국회 개최를 더욱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이번에는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의 동시 통과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처리로 목받은 자신감의 배경일 텐데요. 하지만 정치는 생물로 불리는 탓에 전국 상황에 따라 또다시 특별법 통과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변수인데요. 조만간 검찰 소환이 예정된 이 대표가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경우 2월 임시국회 개최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이제 불발되면 이 특별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3월 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현재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또 전대 국면 전후로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며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그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결과 발표를 미룰 것이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정쟁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문제로 지난 연말에 통과가 불발됐던 통합신공항 특별법 2월에는 임시국회 통과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 지역,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등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